범죄 존 패스턴 뉴욕 디지털 법원 편집자인데 2020년 살인율이 대폭 뛰어올랐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 숫자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 영화 뉴욕 탈출은 1981년에 개봉되었지만 1997년을 배경으로 한다. 거대한 규모의 최고 안전 교도소로 변한 맨하튼은 배우 커트 러셀이 납치당한 대통령의 구조 임무를 받은 특수부대 출신 스네이크 플리스켄을 연기한다. 여러 공상 과학물처럼 이 영화는 당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불안을 반영한다. 1980년 뉴욕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수는 1814명. 경찰서에서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한 일이 1931년 이래 가장 많았다. 10년 뒤에 이 수치는 2245명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매년 미국 전체에서 2만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졌다. 나라가 안전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1993년에서 2019년 사이에 미국의 폭력 범죄율이 거의 절반 수준을 떨어졌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가능성 있는 이유로는 가둬두지 않았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강력한 처벌, 경찰 전술의 개선, 현금과 마약과 알코올 소비량의 감소, 나비에 함유된 휘발유 사용 정지. 나비에 노출되는 것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 나비에 노출되면은 2020년 살인율이 유례 없는 비율이 거의 30%까지 치솟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범죄의 감소가 끝나고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안겼다. 이렇게 1985년에서 살해된 사람들이 감소 추이에서 엄청난 감소 추이에서 다시 오르나 안심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최근에 범죄가 증가했더라도 미국이 예전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살해당한 미국인의 수는 1980년 즈음에 매년 10만 명 중에서 10명 이상이었는데 2020년에는 2010년대 중반의 최악 수준인 5명 미만을 살짝 넘긴 6명이었다. 또한 범죄가 급증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갈 곳을 제공해 주었던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 및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팬데믹 시기에 문을 닫았고,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이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이후 이런 분위기에서 경찰이 한 발 물러선다는 주장이 있다. 조지 플로이드 강경한 시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전반적인 범죄가 감소했다는 점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가짜 위안일 뿐이다. 가짜 위안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차량 절도 발생률이 감소했다는 좋은 소식은 사회해율이 증가했다는 훨씬 나쁜 소식을 상쇄하지 못한다. 2020년 범죄가 급증한 것은 완전히 독립된 사건이 아니다.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부터 살인율이 증가하기 시작했었고, 또 다른 곳에 특히 규모가 큰 도시에서 살인율이 2021년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했다. 여기에서 사회학자들이 끈적거린다.
스티키라고 부르는 살인의 흉측한 특성이 드러난다. 살인은 종종 보복성 살인을 불러일으킨다. 살인율이 급증할 때 오르는 구간은 꽤 가파르지만 떨어지는 구간은 대개 가파르지가 않다. 미국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더 안전해졌던 것은 갑자기 모두가 총을 내려놨기 때문이 아니라 살인율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서서히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총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2020년에 총기 판매량이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고 총은 버터와 달리 상하지 않는다. 위험한 무기를 소지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분쟁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자, 이렇게 만약 범죄를 향한 두려움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미국 정치에도 반영될 것이다. 미국 지역에서는 이미 나타났다. 범죄가 증가할 때 사람들은 긴장하며 자신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줄 후보에게 투표한다. 뉴욕은 굳건한 진보주의 성향의 도시지만 2022년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서 범죄를 걱정한 투표자들은 진보 진영의 친구들 대신에 전직 경찰이자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공화당 처진 에릭 애덤스를 선택했다. 202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원들은 분명히 의회를 차지하기 위해 열의를 기울이며 분명히 범죄를 주요 캠페인 주제로 다룰 것이다. 민주당원들은 대도시와 작은 마을, 진보와 보수가 관리하는 모든 지역에서 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실만으로 정치적으로 설득이 있는 주장을 매번 생산할 수는 없다. 지난 두세 번의 선거 주기에 보스턴, 시카고, 필라델피아를 포함한 몇몇 도시의 투표에서는 감옥에 보내는 인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적인 지방 검사가 선출되었다. 이런 후보의 경우에 폭력 범죄율이 높은 시기에는 승리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어쩌면 팬데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지고 경찰이 지역 공동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시간과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범죄율이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아니면 사람보다 총기가 더 많은 국가에서 폭력 범죄율이 떨어지는 데는 그저 자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반등, 그 이후 일어날 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의 트렌드로 간신히 돌아갈 것이다. 사이먼 라비노비치. 언뜻 보면 2021년 미국이 헤드라인으로 내세운 성장 수치는 굉장히 멋진 성과처럼 보인다. GDP는 2020년 3.5% 하락한 뒤에 거의 6%를 달성하며 지난 50년간의 반등 중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로 확장 궤도를 되찾았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는 문제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뛰어올랐고 기업들이 일할 의향이 있는 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저귀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다가올 해에는 많은 것이 뒤집힐 것이다. 헤드라인 수치는 더 놀랍겠지만 훤히 밑에 있는 미국의 경제의 엔진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2021년 큰 반등 이후에 2022년 성장은 분명히 더딜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대략 4% 확장을 전망한다. 그리고 매달 전년 대비 수치가 점점 더 평범해짐에 따라 모멘텀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성과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 4%의 성장률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탄탄한 수치다. 놀랍게도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크기는 2019년의 예측치를 거의 정확히 달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2022년 초에는 대부분의 관심이 연준에 쏠릴 것이다. 경고한 경제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은 팬데믹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에 슈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막을 내릴 것이다. 제롬 파월 현 전 의장은 데이퍼링을 2021년 말에 시작해서 2022년 중반에 완성할 예정이다. 데이퍼링은 금융시장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폭넓은 신호를 보낸 덕분에 투자자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데이퍼링을 계산에 포함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관심사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으로 옮겨갈 것이다. 금리 설정위원회의 근소한 가반이 2022년 끝나기 전에 신중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정은 당연히 경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며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특히 더 받을 것이다. 연준은 최근 몇 달 동안의 가격 압박이 일시적이며 세계의 경직된 공급망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힘을 싣고 있다. 많은 분석가가 이에 동의하며 글로벌 경제가 계속 개방되면서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3%로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운이 좋아서 코로나19가 점점 사라진다면 더 많은 미국인이 인력시장에 재진입하고 경제가 정상화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가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신속히 인상하려는 요청과 마주할 것이다. 코로나 트렌드가 이렇게 있는데 팍 꺾였다가 다시 오름이 시작이 되어지는 성장세가 되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군요. 파월 의장은 연준에서 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의장 지위에 남아있을까? 파월의 임기는 2월 5일에 끝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간이 다가오기 훨씬 전에 파월을 두 번째 임기에 재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은행을 더 엄하게 다룰 사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파월은 팬데믹 침체기에 맞서서 강력한 통화 대응을 지휘했으므로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2022년 미국의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다. 지난 2년간의 거대한 코로나19 패키지가 만료되면서 GDP의 대략 13%를 차지했던 연방재정 적자는 5%로 줄어들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이것은 급작스러운 재정 긴축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된 수표 덕분에 가구들은 2조 달러 이상의 초과 저축 위에 앉아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는 단단하게 유지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2022년 바이든의 더 나은 재건 지출이 경제를 강타하는 해가 될 것이다. 바이든의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축이 있다. 하나는 방치된 유형 기반의 시설의 재개발, 그리고 나머지 한 축은 아이가 있는 가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의 재건이다. 총 투자 금액은 바이든과 대부분의 민주당원이 초기에 바랐던 것보다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회를 통한 법률제정 처리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장기 우선순위를 위한 자금을 모을 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운을 돋을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11월 상원 의원 중간선거에서 그리고 어쩌면 하원 선거에서 패배를 맛본다면 다가올 해의 추가적인 야심찬 계획은 실행될 가망이 없어질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확정되는 경제를 통치하면서 축소되는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의 아이러니를 비통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경선에서의 무질서. 알렉산드라 스위치베스 정치 기술의 국경선에서의 무질서. 국경선은 정치적 충돌의 체벌점으로 남을 것이다. 정치에서 예측 가능한 사항은 별로 없지만 경년으로 진행되는 11월 선거에 또 다른 명칭인 가을 소동 폴 브라울은 분명히 미국 남쪽 국경선에 집중할 것이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불법 이민을 정치에 개입시킨 뒤에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본 공화원들은 앙코르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바이든의 국경선 개방 규정을 언급할 것이다.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포함한 공화당 지지주가 국경 강화에 대해서 연방 정부에 대항해서 새로운 법률 전투를 벌일 가능성도 크다. 정치적 미사여구를 차치하고
바이든 정부에서 드러난 가장 뜻밖의 특징 중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규정의 일부를 자진해서 또는 강제로 견지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들이 이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멕시코에서 잔류하도록 규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자 보호 의정서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거 중에 의정서의 폐지를 명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논쟁으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MPP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 법정 싸움은 202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논란이 많은 트럼프 시대의 공공보건 명령인 타이틀 42에 대한 법정 싸움도 마찬가지다. 타이틀 42는 바이든 정권에서도 국경에 도달한 수많은 이민자를 공판 한 번 없이 추방하는 데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바이든 정권은 미국 시민 자유연합을 포함한 이민 지지자들로부터 타이틀 40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국경선을 넘어온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를 일부 근거로 들면서 중단하기를 꺼려웠다. 바이든 정권에서 ACLU 게럴런트가 트럼프의 가장 극단적인 이민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 싸움은 다가올 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미국은 남쪽 경계선의 희망을 품고 도착하는 간절한 사람들의 숫자는 2022년에도 높은 수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미국에 도착한 이민자의 숫자는 지난 20년 중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국경선을 넘은 대부분 이민자가 멕시코인 뿐이었던 20년 전과는 달리 이제 중미 지역에서도 폭력, 자연재해, 가난에 등이 떠밀린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다. 앞서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이민 오는 비중이 크지 않았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의 국가에서도 이민자가 새롭게 유입될 예정이다.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류 실리 소장은 이 모든 요인으로 인해서 국경선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이 미국의 국경선을 불법적으로 넘으려고 위험천만한 떠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 이민 절차를 어떻게 더 어려워 공정하게 만들 것인지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무질서를 끝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대한 사안이다. 집중해서 작업 중인 분야는 개편된 망명제도다. 밀린 일이 쌓인 법정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망명 신청에 관한 결정을 부여해서 사건을 더 빨리 해결하고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2022년 시행될 바이든의 개편된 망명 제도는 왜곡된 제도에 필요한 변화를 대표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